반갑습니다. 2024년 6월 22일 있었던 지방직 시험 해설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지나간 시험이지만 일단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한번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는데, 시험 보느라고 이제 상반기에 이제 거의 뭐 중요한 농사들은 다 지은 거 아닙니까? 예, 그간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농사의 결과가 좋게 합격으로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몇 년도에 어떤 축적된 자료가 있는데 2024년 올해 나왔던 국가직하고 지방직만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형태를 보면 사실은 거의 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영역에서 똑같은 문항수를 보이더라고요. 가령 언어에 관계된 것은 3문제가 나왔고, 한자는 2문제, 문학은 4문제, 비문학적인 것은 11문제. 이게 바로 올해 상반기 3월 달에 있었던 국가직 문제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방직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지방직도 잠깐 미안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요. 문제는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의 3문제, 한자의 2문제, 문학의 4문제, 비문학의 11문제. 이것이 올해 지방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직과 지방직이 문제 문항수가 똑같다, 그 출제형이 다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이번 주 22일 날 봤던 그 문제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나간 시험들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또 내년 시험은 이와 다른 기조로 출제가 된다고 이미 예시가 되었으니까요, 별로 의미는 없지만 일단 올해 상반기 3월 달과 6월 달에 국가직과 지방직의 문제 형태는 이렇게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 년도를 좀 볼까요? 제가 2018년도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그 전과 그 이유가 좀 확연히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2024년 기조 전환을 위해서 미리부터 좀 대비를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시험들이. 그래서 요 이전까지는 요 부분 있죠. 이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요 한자에 대한 이야기, 소위 요걸 암기를 요하는 파트이죠. 우리 국어는 암기를 요하는 파트가 있고 이해를 요하는 파트가 있는데, 소위 이것이 암기를 요하는 파트입니다. 암기를 요하는 파트에서의 출제의 문항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좀 심한 경우는 이게 또 기형적인 경우지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게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출제만 한 1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어에서 물을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특정 영역을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근데 실제 그렇게 나온 사례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기조가 좀 달라지는 것이 요쪽의 문항수가 좀 줄어요. 최근 들어와서는 더 줄었죠. 이게 올해 아닙니까? 보시면 여기서 암기를 요하는 파트의 문항수는 총 5문제예요. 여기 바로 이해를 요하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요하는 파트에서의 문항수는 바로 15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올해 문제 출제 추이입니다. 물론 내년도 이와 비슷한 기조겠지만요,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기조가 달라지고 그 예정안이 20문제가 나왔죠. 물론 좀 아쉽습니다. 한 뭐 60문제 내지는 뭐 이 정도만 줘도 대충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그 공부의 방향을 확실히 잡을 것인데, 다량 20문제만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예정안을 주니까 그 20문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봐도요, 사실은 답이 잘 안 나오던데, 일단 그 20문제만 가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서 좀 주는 내용들이 생길 것이에요. 이쪽 부분은 이제 없어질 것이고요. 나머지 문제 부분도 조금 달라지는 문제 형태를 보일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일단 지금 중심은 요 쳤던 지방직 시험의 해설이 중심이니까 일단 그걸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은 아닙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가 그걸 한번 보면서 내년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 텐가. 문제 한번 보십시오. 1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 문제 형태는요, 아마 내년 시험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소위 다이어의 같은 의미의 용례를 찾는 문제이죠. 문장을 줘놓고 어떤 특정 문장에서 어느 한 부분을 밑줄 쳐놓고요, 이와 같은 용도로 쓰이는 예를 찾는 문제.
됐죠? 해수는 참고 우리 교재 보십시오.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1번 문제 잘 주목해 두십시오. 되고요. 두 번째, 맞춤법 문제죠. 맞춤법 문제입니다. 자, 맞춤법 문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왔지만요,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오더라도 지문 형태, 독해 형태를 빌려서 맞춤법 문제를 낼 것입니다. 물론 맞춤법은 기본적으로 공부만 돼 있으면 지문에 어떻게 나오든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언어 공부는 필요해요. 지금처럼 언어 공부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문항수는 아마 좀 줄 전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부의 영역이야 예년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년과 달리 우리가 투자한 시간만큼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좀 적으니까 조금 억울한 감도 좀 있지만, 하여튼 언어는 계속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여튼 맞춤법 문제는 이렇게 올해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랍니까? 지금 알 수 있는 내용, 이것은 내용 일치 문제이죠. 맞죠? 이런 것이 기존 다 해왔던 거, 있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됐고요. 이런 문제. 자, 그리고 4번 한번 보십시오. 밑줄 분풀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따지면 뭐 밑줄 분풀의 원인 같지만 이것이 지문을 읽어서 문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읽기 영역이야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 올해만 해도 이 부분에서만 문제가 11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별순간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는요. 됐죠? 그리고 5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문학 작품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문학 작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품을 주고요, 그 작품에 대한 문제를 내죠. 지금부터 작품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뤄본 시죠. 다뤄본 시조입니다. 한데 작품에 대한 문제지만요, 앞으로 바뀔 문제 형태는 이런 형태는 아닐 것이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린다 그랬죠.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요, 바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가령 물어볼까요? 천석고항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깊은 자연애. 나는 자연이 너무 좋아, 그런 뜻이었죠. 맞죠? 그래서 초야 우생, 초야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 이렇다 어따려 하면 천석고항을 훑어서 말해요. 이것은 나는 자연이 너무 좋아,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이 나는 너무 즐거워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자기를요,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지만요, 사실 이것은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어떤 화제의 모습이지 속세를 그려는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속세는 자기가 대조되는 것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틀린 것이죠. 다만 이것은 어떤 작품을 주고요, 작품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죠. 같은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문제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도 마찬가지, 시를 주고요,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시도 마찬가지, 작품을 주고요, 작품에 관한 문제를 내는 것이에요. 됐죠? 하여튼 기준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출제가 됐다 말씀드리고요. 6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 좀 주목해 두십시오. 6번 문제요. 이건 소위 어휘인데, 이런 어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한자 어휘든 우리말이든. 됐죠? 그래서 뭐 쉽게 뜻을 풀이하는 것이에요. 뭐 수시로, 뭐 과연, 편제 이러면 이 편자가 무슨 편자예요? 치우칠 편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발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이러면 안 되죠. 히아리본 하면 안 되죠. 됐죠? 이런 어휘 문제예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조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나올 문제 형태니까 이 6번 문제 좀 주목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주목해 둘 필요가 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1번 문제예요. 그리고 6번 문제예요. 이 두 가지는 기조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기존까지 유형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요,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7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추론 그랬죠. 추론이야 계속해서 풀어왔던 문제 아닙니까? 맞죠? 별반 낯선 거 아니죠?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다만 문제 연습은 필요할 거예요. 나온데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나온 형태로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문제 형태는 아니에요. 됐고요. 8번 보십시오. 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 시는 보통 이렇게 나왔죠. 어떤 시를 주고요, 그 시에 대한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와서 시 문제도 내용의 일치 문제화되거나 아니면 단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형적인 내용들, 뭐 가령 이거 시선의 이동, 수미상관, 이미지는 우리말로 심상이라는 말을 바꾸고 우리 흔히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심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 이미지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도 심상이 몇 개 보이죠? 어떤 심상입니까? 달빛, 시각,
물안개, 시각, 물소리, 청각. 맞죠? 바람소리, 청각이죠. 소리는 청각이죠. 시각, 청각. 최소한 감각이 2개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2개 이상 나오니까 다양한 감각 한 것이에요. 맞죠? 됐고요. 그리고 대상과 거리 조정, 서게 대립그랬는데, 이것은 이 시의 내용을 묻는 것이겠지만, 시의 내용을 보도 대립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답은 4번이죠. 근데 아마 기조가 바뀌더라도 시에 관계된 지문, 소설에 관계된 지문, 문학에 관계된 지문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거든요. 문학 문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수미상관이 무엇이고, 감정이입이 무엇이고, 이미지가 무엇이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통해서 하는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 정도의 기본 개념만 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됐죠?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형태이지만 앞으로는 독해의 형태로 문제는 출제가 될 것이다. 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9 보십시오. 9 의문 변동이죠. 이제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이건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힘든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제일 쉬운 파트가 될 거다. 이거 개념 잡기가 힘들지 나중에 되면 절대 안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출제가 됐죠? 된대요. 마찬가지 이것도 이 문제의 형태는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9번이죠. 9번. 지금 그냥 박스 교체, 탈락, 층가, 추가 이렇게 짧게 설명해놨지만 여기다 좀 더 긴 지문의 형태로 의문 변동의 설명을 쭉 해놓고 다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나 문법은 있죠. 어떤 형태로 나오든 기본적인 문법의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든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좀 심한 경우는 지문을 보지 않고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딱 보니까 교체, 탈락, 층가, 추격이네. 이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요. 교체가 무엇이고 탈락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문 읽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이것도 훨씬 더 긴 지문이어도 문제 푸는 속도는 문제 푸는 시간을 되게 단축시킬 수 있죠. 문법은 그래요. 그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있으면요.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또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바뀐 기조대로 본다면 지문은 길어질 것이고 지문을 이용한 문제는 거의 압도적으로 18문제 이상이 될 것인데 그런 식의 문제의 이제 제일 큰 관건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문제들이 한 2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언어고요. 하나가 언어 논리입니다. 언어 논리. 언어 논리도 사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형태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계속 공부해 오라, 해 나가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것은 우리 기본서를 가지고 막 공부했다 아닙니까? 의존명사가 무엇이고 또 관행절이 무엇이고 막 연습했지 않습니까? 그 공부는 그냥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건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문법은 이보다 좀 더 긴 지문의 형태로 문법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관련 지문으로 됐고 문법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0번 이거 빈칸 느낌 문제죠. 좀 그자만 빈칸 추론해서 그자하게 말하는데 결국 빈칸 느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읽었어요. 적절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됐죠? 물어볼게요. 이거 포도주하고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문 보면 지문 끝자락에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주를 되게 좋아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모든 공식적 행사에서는 포도주가 반드시 등장해야 돼. 없으면 없을수록 이상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프랑스 국민에게 그들 자신과 같은 포도주 그랬지 않습니까? 프랑스인들은요, 포도주 자기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가속에 들어가서는 뭘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정체성. 물론 이게 정체성의 의미,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할 수 없지만요. 저건 대충 저 말의 뜻은 안다 가정한다면요. 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볼게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암기적 지식이 필요합니까? 어떤 이론적 지식이 필요합니까? 없죠. 풀면 되죠. 아니 공부 안 해도 되죠. 다만 이 식의 문제는 다루는 연습 정도는 해줘야겠죠. 문제 푸는 연습은요. 됐죠? 그럼 좀 익숙해서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을 테니까 문제 연습은 필요해요. 하지만요. 이걸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거창하게 말하면 빈칸 추론 그러지만요. 그래서 장난치지만요. 사실은 그냥 국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푸시면 돼요. 중3 애들도 줘도요. 문제 풀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국어는 빵점이 안 나옵니다. 독해가 가능해서 읽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읽고 해석만 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2018년도 이후부터 그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요. 그래서 국어는 빵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빵점 맞는 것이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국어는. 따라서 10번 문제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써도 되니까요. 자, 됐고 11번 보십시오. 태고 문제죠. 고쳐쓰기 문제. 태고는 사실은 이건 나는 이 문제 되게 좋아요. 이런 문제가요. 이 문제 주목해 두십시오. 이런 문제 주목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태고를 가지고 물을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 비록 한 개의 문제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물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준에 알고 있는 태고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이 보기에서는요 접속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이게 그 글 전체의 내용과 안 맞으니 때라는 글의 통일성에 관계된 내용도 나올 수 있고요. 조문장, 납부문장, 시별부터 해가지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온갖 것을 다 물을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언어 공부는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됐죠? 그리고 이런 유형은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태고 문제가 그냥 조문장, 납부문장 내지는 문맥에 적합한 표현의 문장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태고 문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예정안에도 됐죠? 같은 태고 문제, 이 문제도 좀 주목해 두십시오.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유지돼서 나올 문제인 되니까요. 자, 12번 말하기 방식에 대한 얘기죠. 소위 화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같이 말하기 방식에 대한 얘기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이죠. 대화 분석. 그런데 이 말의 방식입니다. 이거 거의 정답률이 우리 모의고사 풀어봐도 80% 이상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지 절대 우리가 틀린 문제는 아니니까 이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풀라 그랬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거저주는 문제니까요. 됐죠? 됐습니다. 이게 신경 쓸 바가 아니고요. 자, 13번 보십시오. 중심 내용 주제 문제죠. 그나마 여러분 우리 주제는 되게 빨리 풀 수 있는데 그죠? 이건 이런 요령을 써먹지 않더라도 13번 같은 것은 지문이 짧으니까 읽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 주제라든지 제목 정의 같은 것은 약간의 요령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리게 제일 첫 무리를 보면 대강 그 글의 대강을 진도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첫 무리 보면 범죄 소설이 지닌 이데올로기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얘기일까요? 범죄 소설, 죽음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범죄 소설의 탄생은 자본주의 출현하는 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있다. 이 문장은요, 소설의 탄생, 자본주의 출현.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한 세 가지 있다면 뭘까요? 범죄 소설, 출현, 죽음.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요리인 거. 진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지문을 다 읽고 문제 푸는 것이 정석이니까. 그러나 진짜 시간이 없을 때 주제라든지 제목 같은 것은 달라게 첫물에서 의외로 답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그런데 주제학기는 계속해서 나올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습만 필요한 것이지 이론적인 지식은 필요하지 않죠.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독해 특강 같은 거 할 겁니다. 하는데 그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신경을 쓸 것은 뭔가면 시간 줄이는 연습들을 할 것이거든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들을 연습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 요령의 연습은 필요해요. 요령 연습. 그래서 문제 연습은 필요한데 우리가 따로 신경 쓸 것은 아니고요. 새로 추가된 유형도 아닙니다. 다 이수같은 것이니까. 시선하면 되고요. 자, 14 보십시오. 내용이 이해죠? 소위 일치, 불일치 문제 아닙니까? 내용의 일치 문제. 요즘은 내용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많은 문제를 출제를 해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일치 문제를 하기에는 너무 좀 유치하게 나왔죠. 맞죠? 그래서 신경 쓸 바는 못 되고요. 이런 것은 계속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있을 것이겠지만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자, 지금 이 15번 문제는 뭔가면 고전 작품을 주고 그 내용을 묻는 것이죠. 근데 고전 작품을 주고 내용을 물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뭔가면 이것이었습니다. 대강에 읽어 내용의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낯선 옛날 말로 되어 있고 또 조금 어려운 낱말들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낱말의 의미, 어휘력이 딸리면 그 글의 내용을 짐작하기 힘들죠. 그래서 예전까지는 이렇게 읽고 해석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론적 지식을 좀 요구해서 보통 제가 문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학의 공부 능력은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가 고전 문학 작품들. 이것은 옛날 말로 되어 있으니까 읽고 해석만 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그 읽고 해석하기까지는 공부가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고전문학 작품하고 현대시. 이것은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은 맞으니까. 물론 이것도 이젠 부담이 훨씬 덜어졌습니다. 앞으로 바뀔 기초의 문제는요.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암기를 요하는 기본 지식을 묻는 것은 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고전 문학을 주고 고문을 주고 고문 이 문장을 액면 그대로 주고 내는 문제는 아마 좀 배제가 될 전망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젠 옛날 말까지 일일이 그 뜻까지 공부하면서 암기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이런 부담은 이젠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직일은. 근데 기타 직일은 부담을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기존 공부해 보았듯이. 근데 일반 행정직은 아마 조금 고문의 형태는 잘 안 나올 전망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그렇고요. 또 얼굴 그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얼굴 그림에 대한 분석이 요게 심청질환 대목인데 승상 부인이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팔려간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났거든요. 그 심청이가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청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쪽자를 보면서 심청이를 그리워하는데 이 쪽자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죠. 막 귀에서 물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물에 빠져 죽었구나 이 생각하고요. 또 뒤에는 또 좀 좋게 나오니까요. 아, 이게 또 살아났나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그 심청이를 되게 걱정하고 있는 어떤 부인의 이야기가 이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토끼를 잡기 위해서 거북이한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토끼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이게 쪽자를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토끼 얼굴을 묘사하는 장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읽고 해석만 돼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됐고요. 자, 뭐 눈여겨볼 문제 아닙니다. 15번은 됐고요. 16번 보십시오. 자, 아마 요 시험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요 16번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뭐 답이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답은 맞춰냈을 것이에요. 왜냐면 이건 문제 푸는 방법은요. 진짜 이건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지만요. 맞는 것을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뭐 답이 아닌 것을 제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보기가 워낙 답이 안 되니까요. 답은 찍어도 1번을 찍어야겠죠. 여기서 아마 요까지는 요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공감 이 부분에 조금 막혔을지 모르는데 설명이 좀 막혔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건 이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때 보시면 나는 그것에 나의 마지막 걸어갈 길을 너무나 확실히 보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겠죠. 그들의 모습에서 나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보기에서는 공감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좀 낯선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소설 문제거든요. 소설 지문이 주어졌죠. 근데 앞으로는 소설 지문이든 시 지문이든 그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내는 문학의 형태의 문제는 이제는 아닐 거예요. 예정안을 본다면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학에 대한 부담도 우리 공부에서 조금 많이 조금 덜어졌어요. 사실은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보십시오. 순서 비율 문제죠. 95점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100점 만지고 95점이 뭐 못한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한 거죠. 근데 뭐 틀린가 물어보니까 이거 틀리다 그러대. 차라리 뒤에는 한자를 틀리지. 이걸 왜 틀렸을까? 순서 비율 문제. 이런 순서 비율 문제는 뭐 주목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됐죠? 또 순서 비율 문제는 또 푸는 방법들이 있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시각 뭐 그러다 보니 뭐 전자는 후자는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 순서 배열의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죠. 또 물론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면 말 바꾸기를 통해서 좀 어렵게 꼬을 수도 있어요. 뭐 가령 말 바꾸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생기비 마련 그랬죠. 이것은 생활비 마련 그랬죠. 생기비를 생활비로. 그래서 학생의 본분을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 그런데 이것은 비행 그랬죠. 이렇게 말을 바꾸죠. 맞죠? 이렇게 뭐 이렇게 말 바꾸기만 조금 지을 수 있으면 뭐 순서 배열 문제야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요거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인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번 보십시오. 한자 문제. 자, 이젠 이 부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어요. 일단 기존까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지방지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나왔지만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올 전망이에요. 다만 한자 어휘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발현처럼 그 낱말의 뜻을 묻는 것은요. 나올 수는 있어요. 어떤 문맥에서 낯선 어려운 말을 써놓고 이 어려운 말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무엇인가? 그 낱말의 뜻 아닙니까? 그게 한자 어휘든 우리말 어휘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바꿔서 그 뜻을 묻는 문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어휘 문제는. 어휘는 신경 쓸 때요. 한자 표기 문제는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어차피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리면 아쉽죠. 왜냐하면 이것은 수업 다 배우는 예거든요. 제가 이번 과정부터는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기본서를 가져가는 이 올인원 수업을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 수업까지는 이거 다 했습니다. 특히 한자 특강 같은 데 보면 도금을 보면서 한자 표기 문제로 나올 수 있다. 메모해라 해놓고 성찰에 문제를 나왔어요. 한 개 틀린 친구가 요거 틀렸다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되게 소심한 친구입니다. 원래 이거 찍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설마 이게 답이 되겠나 싶어서 답을 옮겼답니다. 그게 소심한 친구들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저도 딱 똑같거든요. 이 소심한 친구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내가 공부했던 것이 문제에 나오죠. 놀랄 뿐입니다. 어떻게 내가 공부한 것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가? 놀랄 뿐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앉아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공부했던 것이 맞는가? 아니 내가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거든요. 스무스 있죠. 스무스. 잘못된 발음이 죠 스무드죠. 스무드. 이게 그게 맞는 발음이거든요. 그게 제가 봤던 학력고사, 제가 학력고사 제일 마지막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1번 문제 1번 보기 나왔습니다. 내가 그 전날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온 것이에요. 와, 이게 어떻게 내가 전날 본 것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맞췄을까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왜 내가 소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 공부했지만요. 시험에 앉아서 보니까요. 과연 내가 공부했는 맞나? 이게 의심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소심한 친구들의 전형인 특징입니다. 여하튼 그래요. 그 친구도 좀 소심해서 95점 맞았는데 이거 틀렸다 그러더라고. 공부했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올 테니까요. 됐죠? 그래서 한자 표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총평하면 이 시험에서 유일하게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한 문제는 18번이에요. 그래서 실수 없이 정확히 문제를 푸셨으면 미안한데 독하지만 이 시험은요 95점은 나와야 되는 시험입니다. 10분 양보하더라도 90점 나와야 되고요. 85점 미안하지만 참 기분 좋게 떨어지는 점수가 될 거예요. 왜 기분 좋게 떨어지는가 하면 100점 만점에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합격 컷을 넘긴 안전한 점수라고 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분 좋게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최소한 국어는요. 국어만 놓고 딱 봤을 때 합격 컷은요. 최소한 9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됐죠? 됐고 자 19 보십시오. 글쓰기 방식 뭐 이건 장문에 관한 얘기죠. 이건 뭐 다 연습했던 거 아닙니까? 앞에 이런 식의 유형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거 없어요. 문제 연습을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신경 쓸 건 아닙니다. 됐고 자 20번 보십시오. 자 이것은 대화 분석이죠. 그리고 화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화 분석. 지금 화법은 크게 두 개 나왔죠. 아까 말하기 방식과 또 대화 분석. 이것은 계속 있어 왔던 문제니까 특별히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신경 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험은 우리가 못 봤던 낯선 유형의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구성은요, 국가지가 똑같이 이제 이렇게 구성돼서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 문제, 두 문제, 네 문제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미안한데 뭐 이것은 사실 이젠 지나간 시험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쪽이죠. 이쪽. 내년 시험.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이쪽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어는 앞으로 제일 쉬워질 것입니다. 공부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어렵게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자, 사실 좀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진짜 맞나 싶기도 한데 뭔가면 달랑 20문제를 예정을 주고 이 20문제 요 형태로 나올 것이라 얘기했거든요. 진짜 그 20문제 형태로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한자 문제 안 나온다 그랬지만요. 20문제 예정한 속에는 한자가 없었거든요. 내가 그걸 말씀드렸지만요.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래도 큰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고 국가직 시험인데 그래도 한 2회 정도 내지는 3회 정도 분량의 어떤 그 예시안을 주고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20문제를 주고요. 방향은 앞으로 이럴 테니까 이렇게 맞춰서 공부해라고 그러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왜 하겠습니까? 20문제는 줬으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그것이니까요. 그 20문제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느 문제 5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빠지고요. 대신에 이 부분에 새로운 것이 추가됐습니다. 이 언어 논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 문제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그대로 유지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어느 문제 5문제 그랬지만 이것도 결국 모든 내용들이 다 지문 독해의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다시 짧게 요 강좌를 소개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 4시간 정도, 4시간 다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4시간 정도 잡고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입문 수업을 제가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그 예정한 20문제를 가지고 분석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면서 20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요. 사실은 지금 제가 언어 이렇게 뽑았지만 다 그냥 모든 것이 지문 독해의 형태로 주어진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시간에 아마 큰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 내용 수준이야 어차피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수능보다도 지문의 내용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쉬우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겠지만 아마 문제 푸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담을 줬던 내용들이 좀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빠졌다는 특징,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사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야 될 어떤 내용을 보면 이 고유나 한자 표기만 해도 사실 사진 이만한 두께에서 이만한 두께 정도의 분량에 우리가 공부 범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거 공부 안 해야 되죠. 이만한 두께의 사진을 어떻게 다 외워서 공부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요, 이 두께에서 지 마음대로 출제를 했거든요. 고유 뜻풀이 문제라든지 한자 표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요. 근데 이제는 이거 안 나올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수월해졌어요. 특히 문학 면에서도 개별 작품을 가지고 바로 그 작품에 대한 내용을 묻거나 하는 문제는 이제는 배제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되게 수월해졌습니다. 됐죠. 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의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인데 자,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자 인사혁신체에 대한 내용 20문제만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휘가 2문제, 언어 논리 뭐 이렇게 출제가 되는 뭐지 이거? 지 마음대로네. 자 봅니다. 지금 요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영역은 어휘, 언어 논리, 독해 이런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다 지문의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될 것인데요. 대강 맛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수업을 통해서는 실제 수능 문제를 한번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언어 한번 볼까요? 제가 2가지를 구분했죠. 이론법하고 실용문법. 그 이론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문법이죠. 그 문법입니다. 문법. 물론 이것도 이제 지문의 형태를 통해서 나오겠지만요. 문법입니다.
예, 공부의 요령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듯이 뭐 파생어 모시고 합성어 모시고 비통수자 합성어 모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실용법이라 해서 이거 뭔가면 우리 문화를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도 있죠. 그 중에 뭐 띄어쓰기 기억나십니까? 문장 부호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 왜냐하면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이 공공 언어 바로쓰기 그래서 공문서에 관계 있는 것들이 이 예정안 속에 있었거든요. 그 공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주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띄어쓰기, 문장부, 하나가 조문자나 문장 식별 이거예요. 요것이 소위 실용법이라 그래가지고요. 따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문을 이게 한 86개가 있는데 86개의 지문을 다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요.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다 한번 분석을 해드릴 것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파생합수 같은 이론법하고 그리고 요 이제 실용 언어하고 좀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를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좋은 문장 나쁜 문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문장 별로 안 좋으니까 바꿔라. 여러분 우리 와가와 그 변형 기억나십니까? A, B, C.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과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형성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앞은 관용어 명사의 구성이죠. 뒤에는요 목적어 서술의 구성이죠. 앞뒤 구조가 안 같죠. 그래서 이 바꾸면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또 와가와 변형이죠. 일상적인 국어 생활의 향상 그랬습니다. 잠깐 순서만 바꿨을 뿐이지 구조는 역시 같지 않죠. 앞에는 목적어 서술어, 뒤에는 관용어 서술어 구성. 미안합니다. 그 일상적인 국어 생활의 향상, 이 관용어 서술의 구성이죠. 앞뒤 구조가 안 같죠. 따라서 이건 바꾸긴 바꾸는데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틀린 것이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소위 공공 언어인데 이게 아까 제가 소개했던 실용법이라는 것이죠. 실용법.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데요. 뭐 물론 기본서를 계속 공부하죠. 조문장, 나쁜 문장, 식별 같은 것들. 그리고 문장 부호 같은 것들, 띄어쓰기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 언어는 공부량이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이젠 맞춤법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것이거든요. 나오더라도 지문을 이용해서 물을 수 있는 맞춤법은 나올 수 있지만요. 대놓고요. 이게 무엇이 맞나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령 설을 쇠달 때 쇠달은 어떻게 쓸래? 이렇게 쓸래? 이렇게 쓸래?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는 안 나올 거다 그 말입니다. 됐죠? 특히 외래어 표기 이런 것도 이제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양은 많이 준 것은 맞아요. 됐죠? 맞는데 근데 하여튼 문제 힌트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좀 자세한 것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어에 대한 맛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언어예요. 보십시오. 합성어. 이거예요. 합성어. 됐죠? 물어볼게요. 흰머리 이거요. 흰과 머리 기랍이죠? 저 형태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히다의 음이 니은 붙은 것이겠죠. 이 니은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한 니은 은는 리얼 을든 저하고 수업한 친구 중에서 이 노래 물어보면 간첩이죠. 맞죠? 이걸 우리 관행사형 전승음이 관용어 만들어준 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맞는 어감과 명사가 바로 다이렉트로 맞는 것이 아니죠. 틀린 말이죠. 관행사형 전승음이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됐죠? 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근데 원래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 사이에요. 이 지문이 주어졌어요. 이런 지문. 물론 이 지문을 다 읽고 그것을 분석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법을 알면 굳이 이 긴 지문 읽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순지만 가지고도 옳고는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 힌트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제 힌트는 지문을 주고요. 긴 지문 주고요. 이 지문을 읽고 그 속에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문법 문제는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이론적인 공부만 돼 있다 그러면요. 그래서 문법은 기준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요. 통사가 무엇이고 비통사가 무엇이고 그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이렇게 주어지도록 문제 맞출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이런 지문 가지고 뽑아가지고 지문 공부하면서 자 여기서 이거 뭐 합성한 뭐시고 설명하고요. 또 여기에는 비통사는 이것도 설명하고요. 또 여기에는 뭐 어간이 놓고 어간도 설명하고요. 뭐 이렇게 나는 설명할 수도 있고 관생 의미 이것도 설명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을 통해서 이 지문에 관계된 문법적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건 너무 산만하다 아닙니까? 그래 이 지문이 아니면요. 근데 공부에서 문법적 설명은 조각조각밖에 없으니까요. 써먹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보다는 합성은 합성대로, 파생은 파생대로, 의미는 의미대로 정확히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지문이 어떻게 주어지든 내가 이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 지문을 훌륭히 잘 읽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러니까 문법은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과정 올인원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거의 문법을 한 4주 남짓 공부를 했거든요. 그 정도 공부 시간은 필요해요. 다만 좀 억울한 것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출제 문항수는 줄었던 것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공부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3문제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한두 문제로 줄었으니까 좀 억울해요.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좀 적으니까. 그러나 이거 공부 안 하면 떨어져. 언어적인 부분을 틀리면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어는 이것 외에도 점수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주제찾기, 내용의 일치 문제, 추론 문제 그건 답을 암기해서 문제 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문을 읽어서 그 지문 속에서 해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맞출 수도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점수에 기복이 생길 수 있는 과목이 국어란 과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암기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맞춰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암기해서 문제 맞춰야 될 것이 예전엔 참 많았지만요. 최근 들어서 그 문항수는 되게 줄었고요. 기초가 바뀌더라도 출제는 되지만 그 문항수는 조금 더 줄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줄더라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예정하는 어느 문제가 한 3문제 나오거든요. 5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어느 문제가. 예를 따지면 이것도 어느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요. 간접 높임법은요. 직진 높임, 간접 높임. 간접 높임. 자, 문자. 고모는 자식이 5이나 있으시다. 누가 뭐시? 자식이요. 자식 높임이 대상이 못 되죠. 근데 왜 시를 썼을까? 고모의 자식이니까요. 마치 내가 높여야 할 대상이 관계된 그 무엇을 통해서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을 간접적인 주체 높임 이렇게 배웠나 아닙니까? 높임법 시간에요. 문법 시간에. 이거 아니까 이 지문 읽을 필요 없죠. 물론 이걸 모르면 지문 다 읽어서 간접 높임이 무엇인지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법은 우리가 기존 공부했듯이 그 기조를 유지하자 이 말입니다. 됐죠? 바로 언어 문제입니다. 자, 언어가 총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어휘까지 포함해서 5문제입니다. 저 어휘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어휘까지. 어휘가 뭔가면 이런 문제예요. 이거. 우리 오늘 기출문제 1번이 있죠? 1번이 바로 이 문제입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예정안이에요. 예정안. 출제 기조 예정안. 그게 나온 예시 문제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1번 같은 형태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주목에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어휘 문제예요. 또 어휘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이거요. 자, 좀 이 지방직 시험에서는 아까 발현 한자의 뜻을 물었죠. 그 예정안은요. 한자도 한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오히려 반대라 그래야 되나? 이 말을 한자어휘로 이렇게 바꿨네요. 그죠? 이게 어휘예요, 어휘. 그래서 요 어휘까지 합하면 언어에 관계된 것은 총 5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합하면요. 5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근데 이것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존 공부한 그대로 하면 되고요. 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거거든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언어 논리. 이게 없던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이걸로 뭐가 벌을 바꿨다고요? 한자를 대신해서 이걸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이게 훨씬 나아요. 한자보다. 우리 딸내미가 공부하더라도 나는 한자를 공부하지 마라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만점을 먹기 위해서는요. 한자는 공부한 게 맞기는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속 편하게 한자는 빠졌어요. 대신에 이게 대신인데 이게 한자보다는 훨씬 공부하기 쉬워요. 언어 논리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거. 이 3문제인데
이거예요. 이걸 소위 좀 재밌게 말하면 이렇게 논리 퀴즈, 추리 퀴즈라 하기도 하고 논리 퀴즈라 하기도 해요. 퀴즈예요, 퀴즈. 그렇죠? 이거 그 말이 그 말하고 그것도 어렵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하면 이게 3초 컷입니다.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연습할 것입니다. 우리 오리는 수업에서도 이거 연습했거든요. 됐죠? 자, 그럼 이거요. 이 결론 찾기요. 이게 3단 문법을 주고 결론 찾기 문제. 이게 3초 컷이에요, 이런 것도요. 요령 아시면. 요건 지금 문제를 끄는데 이게 전제 찾기예요. 뭔가면 요 밑줄 친 이런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앞에 어떤 전제가 필요했는가의 전제 찾기 문제거든요. 전제 결론 찾기 문제. 문장 되게 길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이시 3초 컷이에요. 공식이 있거든. 그 공식 공부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전에 없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요. 이게 언론입니다. 그래도 한자 고유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아요. 물론 이것도 나가면요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이 피셋이라든지 뭐 리트라든지 이런 시험보다 더 어렵거나 복잡하게 나아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요까지 하면 되겠다 싶을 정도까지만 이제 수업할 거거든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공부는 해야 돼요. 낯선 것이니까. 그리고 실제 이걸 가지고 아마 모의고사를 이렇게 돌려봤는가 봐요. 뭐 초시생, 재시생 이렇게 모의고사를 돌려봤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제일 많이 오답률이 제일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낯설었으니까. 우리 공부 안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낯설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한자 공부하면 이게 한자보다는 이게 훨씬 더 수월한 공부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겁니다. 이 세 문제예요. 됐죠? 나머지 이거 있죠? 이거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특이할 만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이 영역 속에 이게 언어 아닙니까? 언어, 그죠? 언어고 이게 언어 논리고, 그죠? 논리. 그리고 이게 독해인데 재미난 것은 여기서 기준에 있던 영역 좀 빠진 영역이 있죠. 그게 뭡니까? 문학이죠, 문학. 이 문학이 요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요 속에. 그래서 이렇게 소위 시나 소설 그 작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작품 봤지 않습니까? 불교사 작품을 주고 기준까지 문제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바뀌는 때는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육사의 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육사는 두 가지 시인의 길하고 투사의 길 동시에 걸었던 작가이다. 이것이 그의 작품 절정 속에도 잘 나타나는데 앞에 한 3년까지는 투사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마지막 연은 시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면서요 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것만 볼까요? 그러니까 투사가 처한 냉엄한 현실적 조건이 세계 연에 걸쳐 먼저 제시된 후에 절정이 아마 총 4연까지 되어 있는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품고 있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이 맨 마지막에 제시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인으로서의 이육사의 모습. 이 앞에 3개에는 투사로서의 이육사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마치 이육사는 시인의 길과 투사의 길을 동시에 걸었던 그런 작가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요 보기 4번 보기 한번 보십시오. 3번 보기. 절정에는 냉엄한 현실에 절망하는 시인의 면모와 그랬습니다. 잠깐. 냉엄한 현실에 절망하는 시인입니까? 희망 그러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죠. 또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희망 놓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투사가 아니죠. 시인이지. 이 순서가 바뀐 것이죠. 이것은 시인이고요. 이것은 투사죠. 해야게 쓸 맞죠. 여러분, 요 보기만 보면 이건 무슨 문제예요? 내용 일치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다만 이제 문학 지문을 줬다는 것이에요. 문학 지문. 그래서 문학 문제는 이렇게 배경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물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필요해요. 기본적인 개념, 지금 감정이입이 무엇이고 객관적 상관은 무엇이고 뭐 수미상관적 구성이 무엇인가 그게 본문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용어에 대한 이해는 필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어를 보는 약간의 감각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인원 수업을 통해서도 그 개념을 공부했다 아닙니까? 예전까지는 사실 그거보다는 개별 작품을 공부하는 것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작가 위주로 해가지고 작가의 성향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니까요. 개념 수업을 올인원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수업을 끝냈거든요. 시를 한 40몇 편의 시를요. 한 3시간 만에 끝을 낸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거 한 5시간 걸리거든요. 시를 다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그 개념을 정확히 잘 이해해 두십시오. 시나 문학 문제는 소설이든 시이든 문학 문제는요. 아마 이렇게 시문화돼서 나올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지문을 잘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다만 문학에 관계된 것이니까 문학 지문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의 공부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뭐 공감각이 무엇이고 수사법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런 이해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속에 언급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공부를 따로 특강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올인원을 통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그 수업으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뭐 그 한 3시간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따로 특강을 들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경제적으로 뭐 소모적이죠. 그래서 그걸 올인원 시간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이 올인원 수업을 통해서 거의 기본 개념을 강화시키는 연습들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어떤 직렬의 시험이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문학 문제는 이렇게 문학 영역은 이렇게 독해 속에 묻혀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의 영역은 조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줄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할 것은 뭔가면 예전에 없던 내용, 물론 다른 시험이나 7급 시험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어 있지만요. 요 강화약화 있죠. 요거. 이 말. 이게 이제 평가에 관계된 것인데 이게 조금 낯선 유형인데 이것도 그냥 내용이 일치 문제처럼 푸시면 되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거 뭐 연습도 오래 할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인문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이게 좀 낯설 때 이거 뭔가면 어떤 주장을 펼치는데 이런 예시가 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인가 이야기인가 아니면 위에서 주장하는 것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근거인가 주장인가 그게 바로 강화 약한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용의 일치 문제처럼 관계된 말인가 관계없는 말인가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용어를 쓰니까 좀 거창하게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된 용어는 맞아요. 예시 안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험에 강화 약화 언급 없죠? 언급 없는데 이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관계된 것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니까요. 자,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4년까지는 이런 식의 영역, 언어, 한자, 문학, 비문학 이렇게 영역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2025년부터는 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눈에 잘 안 보이는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영역은 이렇게 줄었어요. 언어, 문학, 비문학, 언논리. 그리고 문학은 어디에 속한다? 요 속에 포함되죠. 독해 속에 포함되죠. 됐죠? 이렇게 준 것이에요. 됐죠? 그리고 뭐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여기 추가됐습니다. 요거. 아까 세 문제 보여드렸죠? 그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 방법을 유지하되 일단 버릴 건 좀 버리고요. 새로 추가된 요점만 가볍게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 형태를 바뀌니까 바뀐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제 연습은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모든 수업들은 거의 문제풀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수업. 자, 이렇습니다. 그냥 막 보여드리겠습니다. 폰으로 찍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든지요. 어느 문제는 그냥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그냥 공부할 것이고 제가 수업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문학은 이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를 익히는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잘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문학적인 소양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개별적인 작품을 일일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이제는 없게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기본 개념만 강화시키면 되고요. 기본 개념 강화 수업은 기본 수업을 통해서 하는 수업이니까 그 수업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뀐 유형에서 새로운 유형 아까 우리 강화 약화 그거고요. 요것만 추가됐을 뿐이니까 별반 크게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죠? 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단계를 한번 나름 정해봤거든요. 제일 먼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수업은 필수입니다. 기본서를 통해서 하는 이 수업은 필수입니다. 됐죠?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국어의 전체 영역, 전반적인 영역에 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론적인 내용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 개념을 강화시키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시생이거든요. 이미 이 기본서에 대한 수업을 다 들은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준까지 시험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요. 더 기본서의 내용을 더 알차게, 더 꼼꼼히,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박기님께서 우리가 했던 내용에서 이제 빠질 것이 좀 많아요. 안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추가된 것이 바로 이 언어 논리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요 기본서 수업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요 언어 논리가 요 기본 수업에서 약 4시간 남짓 수업을 했거든요. 보충 자료를 통해서. 기본 수기는 없습니다. 보충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참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으되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내년 시험까지 준비하게 된다면요. 올해가 가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다시 한 바퀴는 돌려야 안 되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초시정은 기본적으로 꼭 들어야겠지만 재시정도 일단 내년 시험을 대비한다면 미리 한번 들어두시고요. 내가 공부해야 될 것과 안 해도 될 것을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유형까지 추가된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들으시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그렇다 그러면 다른 공부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일단 패스하시고요. 초시간 반드시 들으시되 재시정은 패스하시고 재시간 이부터 해도 됩니다. 이거부터. 자, 일단 선생님 기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제 새로 전환이 되면 이제 생판 처음부터 시작되는 시험인데, 근데 그래도 기존까지 나왔던 문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 한 15문제에서 18문제 정도는 기준 유형 아닙니까? 맞죠? 세 문제, 기껏 추가된 세 문제가 어느 논리만 추가됐지 나머지는 빠졌으면 빠졌지 더 추가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까지 공부의 형태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 나온 문제 중에서도 우리 앞으로 우리 시험에 또 쓸만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 문제만 추릴 것입니다. 추려서 요 기출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시간 있을 때. 그래서 7월 때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이거 시작되고요. 그리고 요거 나머지 요 기본서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문법, 언어죠. 토끼 연습, 그리고 새로 추가된 언어 논리 이렇게 해요.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을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문제 연습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죠. 같은 공부는 이렇게 되는데요. 바뀐 형태 때문에 되게 좀 불안했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막연히 했지만 사실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공부는 더 수월해졌다. 정말 어려운 내용들은 빠졌고 기껏 추가된 것은 언어 논리밖에 없는데 그 언어 논리라는 것도 사실은 공부할 게 너무 기존 한자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양이 적거든. 공부할 양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수월해졌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것이고 아마 나머지 과목들에 좀 더 공부의 비중을 좀 더 둬야 되지 않겠는가. 국어는 아마 좀 쉬워질 것이고 고득점까지 가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형태대로 또 적응은 좀 해야 되니까요. 그 바뀐 형태대로 문법도 지문을 이용한 문제 형태로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년 시험을 대비해 나갈 테니까 하여튼 제가 하는 모든 이 수업들은 다 문제의 형태로 되어 있는 수업이라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들어가지고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면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사실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6월 22일 지방직 시험에 대한 해설과 총평인데 이미 지난 시험은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뀐 형태, 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은 해도 그러나 공부는 훨씬 더 쉬워졌다 생각하시고요.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추가된 내용도
그리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차분히 내니심을 대비해서 찬찬히 준비해 나가면 분명히 국어는 아마 큰 걱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금 어렵게 공부하는 어려운 과목들이 좀 있죠.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 그리고 뭐 영어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늘 부담을 주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써도 될 정도로 국어는 앞으로 좀 수월해질 것이다 공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치려면서 일단 시험 본다고 고생은 참 많았었고 여하튼 이것으로 6월 22일 날 봤던 지방지심에 대한 총평을 대신하고요. 또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한 소개도 약간 했습니다. 여하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때 그렇죠? 시험에서. 자, 수고했습니다.